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 현재 독일 방문하고 있는데요. 한독 정상회담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영상으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Ich begrüße Sie ganz herzlich hier in Berlin und gratuliere Ihnen auch noch einmal nachträglich. Wir haben das schon telefonisch gemacht zu Ihrer Wahl zum Staatspräsidenten von Korea. Und wir sagen Ihnen ein herzliches Willkommen zu Ihrem Antrittsbesuch hier in Berlin. 예, 감사합니다. 구텐 아벤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당선되자마자 곧바로 축하 전화를 해주시고 또 저를 초청해 주시고 또 G20 정상회의 준비로 바쁘실 텐데 이렇게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독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한국과 독일의 정상이 서로 따뜻한 말을 주고받는 모습 보셨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의 화려하지 않은 의상에도 역시 눈길이 가네요. 정치평론가 박상원 박사, 박창환 장한대 교수, SBS의 윤춘호 선임기자 이렇게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와 독일 정상이 정상회담을 했다. 그런데 독일에는 대통령도 있고 총리도 있고 말이죠. 그렇죠. 근데 다 정상회담이라고 이렇게 말을 붙이는 모양이죠? 그렇게밖에 달리 부르기가 좀 다른 말이 좀 적합한 말이 없어서 그렇긴 한데요. 예. 정상회담이라고 하면 사실은 한 사람하고 해야 그렇죠. 적절할 것 같은데 독일 연방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완전한 그 형식상의 국가원수만은 아니거든요. 이를테면 연방법원 판사 지명권이랄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인사권이 있군요. 인사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교 사절에 관한 그런 권한도 있고요. 재정권 뭐 그렇습니다. 이런 그렇지만 뭐 실질적으로는 역시 이건 내각제 국가이기 때문에 메르켈 총리에게 실권이 있다고 봐야겠죠.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독일의 대통령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보다는 앙헬 메르켈 총리가 더 익숙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앙헬 메르켈 총리 지금 화면에는 독일 대통령 부부와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만나서 방명록에 서명을 하고 김정숙 여사도 직접 자신의 이름을 직접 쓰는 장면이 나왔고요. 쓴 다음에 환하게 웃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자, 이 장면 독일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하고 있고요. 특히 앙겔라 메르켈 총리, 문재인 대통령과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셨습니다만 정말 서로 따뜻한 말 주고받았는데 아주 반갑게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오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영상 보더라도. 얼마 전에 봤던 미국 방문 때보다 훨씬 더 분위기도 좀 좋은 것 같고요. 더 환대받는다는 느낌도 받고요. 역시 의장대가 나서고 그다음에 또 붉은 카펫이 깔리고 그런 과정에서 또 메르켈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한 정말로 호의가 느껴져요.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고 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다음에 또 그런 것들이 표정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보니까 지금 독일 하늘에
독일 군악대가 연주하는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있고요. 메르켈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대를 사유하는 그런 모습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상원 박사님? 네. 한독 정상회담. 독일은 우리에게 또 각별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분단을 경험했고 또 통일을 이룬 나라라는 점에서. 홍상수 감독의 영화 중에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그 정치에서는 독일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한강의 기적 산업화를 예. 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오늘의 어록으로 남겨도 될 만한 왜 그런가 하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산업화의 문제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일 가서 뭐 경부고속도로를 뚫는다든지 독일을 모델로 쫓아왔던 것이고, 그다음에 냉전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최후의 냉전 국가로 남아있지만 직전에 독일이 2차 대전 이후에 분단됐었고, 그다음에 이게 극복돼 가는 과정, 그다음에 통일의 후유증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걸 또 극복해 가는 과정 이래 보면 역대 대통령들이 역시 이제 독일 가서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뭐 안들을 많이 얘기를 했죠. 대표적인 게 전 정권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그 드레스덴 연설, 통일은 대박이다. 정말 대박이 날 뻔했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최순실 컴퓨터에 이제 그게 발견되면서 좀 그랬는데, 이번 그 메르켈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만나면 전 좀 다른 각도에서 보고 싶은 게 지금 G20 아닙니까? 20명의 멤버들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신입 회원입니다, 사실은.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과정이 전 세계적 주목을 받았죠. 촛불 평화 집회라는 것이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감동을 줬습니까? 그다음에 대통령 탄핵, 그다음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신임 대통령이 취임,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메르켈 총리 입장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꼭 한번 보고 싶어하는 측면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메르켈 총리 역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저 만남이 나쁘지가 않은 것이 뭐냐면 역대 최장수 총리 아닙니까? 게다가 우리 전임 여성 대통령도 있지만 메르켈 총리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마트에서 그냥 소탈하게 예. 장 보는 모습이라든지,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꼭 한번 노하우를 좀 받아왔으면 좋겠다는 대목은 우리 협치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기민당 대표인데 3인당하고 연정 협치를 무슨 노하우로 하는지 그 얘기도 좀 심도 있게 한 수 좀 가르침을 받고 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G20 정상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호기심이 많을 겁니다. 많고 마침 이제 독일에서 G20이 일어나기 때문에 메르켈 총리가 아까 윤준호 기자 말씀하셨듯이 정말 개인적 호기심과 호의, 그다음에 한국에서 일어났던 작년 올해 일어났던 어떤 정치 과정에 대한 놀라움, 뭐 이런 것들이 섞여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의 어떤 그 좋은 분위기에서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한덕 정상회담 기자회견 모습이 영상에 나가고 있는데요. 혹시 영상이 준비돼서 아까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의 의료대대 분들 만나는 장면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했을 때는 당시 파독 광부 간호사분들 만나서 상당히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그 기억을 더듬으면서 함께 어떤 추억을 공유하고 눈물도 흘리기도 했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방문길에는 6.25 한국전쟁 당시에 한국에 와서 직접 의료 활동을 펼쳤던 의료대대원들, 이제 상당히 연세들이 많이 드셨는데 그분들 직접 만나서 당시 사진도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예. 저 부분만 보더라도 조금은 어떤 초점이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저런 이제 일정 하나하나가 이제 양국 간의 상의를 통해서 할 텐데, 저런 일정을 통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전하고 싶은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에게도 그렇고 이제 독일 국민들에게도 뭔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텐데, 한국의 고마움을 줬던 그런 독일 사람들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시는 우리의 위상이 예전과 이제 좀 달라진 부분도 있고 하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와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방문함으로써 이제 갚아주는 뭐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항상 저런 모습 볼 때마다 박 교수님 어떻습니까? 1950년 6.25 전쟁 당시만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이제는 세계 주요 선진 20개국의 회원도 되고 말이죠. 그 대통령이 왔을 때 저 의료대대 대대원들이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50년, 60년 전에 그 기억을 더듬으면서 상당히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이번 촛불 집회와 정권 교체를 통해서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선진국이다라고 하는 거를 전 세계에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지난번 미국 방문 때도 자신이 그 장진호 전투 기념탑 가가지고 자신이 미국에 그런 도움이 없었다라면 이 자리에 없었다라고 예. 얘기하는 그런 진정성이 느껴지는 행보를 했고요.
있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 연설에 상당히 깊은 감명을 네, 받았다는 미국의 말이죠. 많은 정치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명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독일에 가서도 우리 고생했던 시절을 회고하는 것과 달리 과거 우리가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도와줬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줬던 참전 용사들이나 또 그 가족들 또 독일인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도운 나라가 이제는 세계의 주축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선진국이 되어서 다시 우리 독일에 인사를 하러 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독일 국민들의 호감도 또 독일 정치인들의 호감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정말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행보가 준비된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상당히 방문에 포석을 많이 깔고 간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이런 합의문이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힘을 합친다. 또 하나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강력하게 압박하는 것 필요하다. 동시에 결국에는 북한 문제는 대화로 풀어야 한다. 우리 정부의 기조에 메르켈 총리가 힘을 실어준 듯한 모습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현지 브리핑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5일 19시 20분부터 20시 50분까지 약 1시간 30분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만찬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통적 우호 협력 관계와 실질 협력의 증진 그리고 지역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하였습니다. 오늘 회담의 특징은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메르켈 총리의 끊임없는 관심과 질문이 이어졌고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이 뒤를 잇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메르켈 총리의 관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질문의 숫자나 내용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메르켈 총리의 관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 질문의 숫자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메르켈 총리가 궁금한 게 많았던 모양입니다. 많았던 것 같아요. 많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정상회담 그 시간이 지금 90분, 1시간 반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길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G20 정상회담 준비 때문에 사실은 메르켈 총리는 1분 1초를 아껴 쓸 그럴 상황일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분이라는 시간을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일단 대한민국의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호기심도 굉장히 컸던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북한 미사일 발사가 이제 최근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또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궁금한 게 많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메르켈 총리와의 어떤 이번 만남은 사실은 이제 이번 독일 방문의 핵심은 이제 그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이겠죠. 이제 잠시 후에 오후 4시부터 있을 예정인데 이게 아마 메인 행사일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그렇지만은 그에 앞서서 있는 메르켈 총리와 이런 일련의 정상회담이랄지 의전 절차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일종의 좀 준비할 수 있는 나름대로 그 메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 장치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지금 윤춘호 기자가 언급한 것처럼 오늘 오후 4시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오후 4시 시작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의 이번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북한은 성공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느냐, 의견의 일치를 보느냐, 이견을 보이느냐. 물론 사드 배치 문제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오늘 유엔 안보리가 있었죠. 미국의 입장과 중러의 입장이 팽팽히 좀 맞섰습니다. 중국의 전통적 입장은 북핵 동결을 하되 대한민국에서도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한다. 양쪽 쌍방이 물러서는 것을 이제 계속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플랜 A가 뭔가 좀 꼬였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랜 A라는 것은 예. 방미 때 많은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걱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햇볕 일변론자가 아니냐.
평화정책 일변론자가 아니냐 하는데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잘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어쨌든 압박 전략이든 대화 전략이든 문재인 이니셔티브 하에서 북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다. 그 부분에서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양해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시진핑을 설득해야 되는 이 과정에서 중간에 이제 ICBM 발사라는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이 차려놓은 밥상을 거듭 찾는 형국인데 이 장면에서 오늘 4시 이제 시진핑 주석과 만났는데 시 주석의 입장은 오늘 안보리에 있었던 중국의 입장과 그 일관되는 뭐 그런 입장 정도인 것 같고 어쨌든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데 문재인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시진핑의 협력과 도움을 끌어내야 되는 것이고 그 중간에 지금 사드 문제가 하나 걸쳐 있습니다. 걸쳐 있는데 어쨌든 한미 정상 못지않게 굉장히 좀 어려운 숙제를 가진 그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 교수님, 제가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한독 정상회담에서 이런 합의를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강력한 압박 필요하다, 북한에 대한. 그러나 결국에 이 문제는 대화로 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우리 정부의 기조와 같은 내용의 합의문이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은 추가 대북 제재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대화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대화라는 게 양쪽에 똑같이 나오는데 자칫 이것이 우리 정부의 기조가 혹시나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기조다. 이런 오해를 또 낳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이제 외국 나가기 시기 전에 미사일 훈련을 갖다가 지시를 하고 갔지 않습니까? 무력 시위요. 네, 무력 시위를 지시를 하고 갔는데, 이건 뭐 안보에 대한 강조점을 문재인 대통령이 놓치지는 않을 거다. 만약에 이걸 놓치게 되는 순간, 국제적인 또 내부에서 소위 보수 세력으로부터 야권으로부터 맹비난을 받을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라고 하는 카드를 놓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파국으로 갈 수는 없는 거죠. 결론은 제재와 압박의 그 마지막 끝은 결국은 대화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오늘 합의가 저는 그 지금 현 정부의 입장이고 또 우리의 위치라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왔다라고 사실 평가를 했는데 이게 북한의 ICBM 그 발사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뒤움박팔차가 돼버렸습니다. 지금은 뭐 대화의 주도권 이야기를 하기 전에 파국으로 가는 걸 막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대화를 하고 싶어도 분위기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실 무조건 대화만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시진핑이나 중국의 입장은 여전합니다. 여전히 지금 사드 배치에 대해서 사드 철회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북한과는 대화만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다 대놓고 우리가 맞장구만 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즉 중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중국이 주도적으로 북한의 이런 ICBM 발사에 대해서 제재도 하고 압박도 하고 그런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 동참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 얘기에서 나갈 거고요. 그리고 대화 협력, 그러니까 즉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데 중국이 그런 압박을 통해서 대화를 이끌어나가는데 좀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시진핑과의 만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주된 트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예상 밖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 문제에서 좀 정교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껴지는 대목이 우리가 바둑의 수순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ICBM 발사 이후에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 명령에 따라서 한국과 미사일을 훈련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미군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양해를 구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군사적 지시를 했고 명령을 했고 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던 햇볕 일변도 대화 일변도로 너무 왼쪽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냐는 이 우려를 문재인 대통령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시진핑하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미사일 훈련을 한미 대통령 간의 공조화해서 명령을 하고 그러니까 무력 시위를 한 모습을 정확하게 국민과 세계에 보여준 다음에 시진핑 대통령을 만난다. 이런 부분들은 예상외로 굉장히 좀 정교하다. 그다음에 굉장히 좀 준비가 잘 돼 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죠. 방금 대통령이라고 표현을 하셔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 오후 4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7시 반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퀘르보 재단의 초청을 받아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한반도 문제,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청사진이
발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SBS에서도 오늘 저녁 7시 반에 문재인 대통령의 퀘르버 재단 초청 연설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중계 방송을 해드린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켈 총리와 한독 정상회담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 그런데 아주 반가운 분들을 만났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환하게 웃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독일 연방 총리실 청사 밖에 우리 교민들이 이렇게 몰려왔던 모양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교민들이 오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교민들한테 갔고요. 근데 그게 한 100m쯤 이제 이동을 했다고 그러는데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메르켈 총리도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 100m를 같이 걸어서요? 그렇죠. 같이 걸어서 우리 교민들 만나는 모습을 옆에서 이제 지켜보는 거죠. 참 보기가 좋은 그런 모습이고요. 아까 이제 거듭 말씀드린 거지만은 저런 데서 메르켈 총리가 그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국민들에 대한 어떤 호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예. 아니, 문재인 대통령 사진에 찍힌 표정이다만 정말 표정이 아주 밝습니다. 네. 우리 교민들 만나는 게 역시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기분이 좋은 순간 아닌가 싶네요. 네, 많은 대통령들이 외국 순방을 나갔을 때 교민들을 만나는 이유가 그걸 위로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기를 많이 받아옵니다. 조국에 대한 그런 동경, 또 조국이 잘 됐으면 대한 그런 마음들을 받아가지고 힘을 내는데 지금 메르켈 총리한테 같이 가시죠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제안해서 간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자신과 교민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교민들은 앉은 자리에서 복을 받았어요. 메르켈 총리가 같이 악수를 했으니까 상당히 좋은 모습. 외국에서 저런 단순히 우리 교민과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외국 정상과 함께 우리 교민들을 만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보는 사람도 즐겁고 또 역시 국내에서 잘하던 그런 소통이 외국에 나가니까 더 잘해서 외국 정상들까지 마음을 녹여내는 그런 것들이 저 사진을 통해서 느껴져서 오늘 하루 종일 저 사진이 좀 화제가 됐네요. 네, 저 자리에 있던 독일 교민분 중에 분명히 또 이 셀피를 찍으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진을 찍으신 분이 있어서 아마 SNS에 올라오게 되면은 그 사진도 또 SNS를 통해서 널리 퍼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왕 동포 얘기가 나왔으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베를린에 사시고 계시는, 물론 베를린 지역으로 한정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독일 동포들과의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의 분위기도 대단히 좋았다고 합니다. 방문 첫날 첫 일정으로 이렇게 동포 여러분 뵙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겨울부터 우리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외교에, 특히 정상 외교에 큰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무너진 외교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요즘 열심히 뛰고 있는데 오히려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져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들이 느끼기는 어떻습니까? 촛불혁명 이후에 여기 독일에서도 한국에 대한 평가가 많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도 자부심을 느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조금 전에 팻말 봤더니 마이 프레지던트 문이라고 이렇게 써 있네요. 참 분위기가 정말 훈훈하고, 그다음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이번 독일 방문 떠날 때는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을 거예요. 발걸음이 무겁다고 스스로 말을 했으니까요. 이제 북한 미사일 건 때문에 구상했던 전체적인 그 북한 해법 관련한 것이 뒤엉킨 느낌도 있었을 텐데, 문재인 대통령 말씀 그대로 동포들 만나서 정말 기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기를 받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메르켈 총리 때의 그 사진도 있었습니다만은 근래 보기 드물게 아주 밝은 모습이라서 보기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미국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독일 방문에서도 동포들 만난 자리에서 촛불 혁명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야권에서는
그 부분이 어떤 한 정파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점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 잘못된 것이다라고 비판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결코 그 표현을 거둘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혁명이라고 하면 사회과학적으로 혁명이면 뭐 체제 자체가 바뀐 거니까 뭐 근데 어떤 뜻으로 근데 저 부분을 뭐 그렇게 야권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민의 힘으로 지금 뭐 독일 우리가 가 계시지만 유럽도 지금 폭력 시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 어떤 평화적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했고 새로운 정권을 만들었다는 차원에서 민주주의 진일보다 뭐 이런 차원에서 꼭 문재인 대통령 특정 정파의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된 것이 혁명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국민의 에너지가 어떤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진일보시켰다는 측면에서 광의로 이해한다면 뭐 저런 문재인 대통령의 촛불혁명이라는 얘기를 굳이 뭐 정쟁의 판으로 끌어들여서 논란을 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뭐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의 뜻이야말로 알파요 오메가이기 때문에 저는 저 뭐 혁명이라는 두 글자를 지나치게 뭐 정쟁적으로 사고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제가 SNS를 통해서 읽은 글이 있었는데 그 독일에 살고 있고 대학 교수하시는 분이 이번 문재인 대통령 독일 방문과 관련해서 동포간담회 이런 일정들이 미리 이렇게 조직이 되는데 저 자리에 참석하시게 될 독일 동포분들 중에는 사실은 가령 독일 현지에서 뭐 촛불 집회보다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시고 이랬던 분들이 동포사의 원로라고 하는 측면이 고려돼서 먼저 초청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누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제 글을 읽으면 이 청와대에다가 좀 이런 내용들을 알려서 좀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그 다음 글을 또 읽었어요. 잘 전달이 됐는지 이런 부분도 원만하게 잘 조정이 돼서 이번에 한마음으로 독일 동포 간담회도 잘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점을 보면 청와대의 소통 SNS를 통한 그런 글까지도 다 전달받아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문제점을 시정하고 뭐 그런 동포간담회가 아니었나 싶은데 박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뭐 촛불 집회에 찬성했던 사람이냐 반대했던 사람이냐를 가려가지고 만약에 저기에 초청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다면 또는 촛불 집회에 반대하고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만 또 저기로 채워진다면 그건 어느 쪽으로 봐도 다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어느 한쪽의 주장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고쳐지고 또 그 자리가 이제는 그게 끝났지 않습니까? 끝나서 국민들이 통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오랜 외교 공백을 깨고 지금 외교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동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아까 뭐 촛불 혁명이냐 아니냐 이게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동포들의 거기에 찬성했냐 반대했냐가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의 이런 북핵 위기 또 뭐 자유무역에 대한 위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과 동포들이 어떻게 힘을 합치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에 그 동포들이 뭐 촛불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든 반대한 사람이든 이제는 다 있고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바쁘게 독일 방문해서 첫날 일정을 소화하고 있을 때 김정숙 여사도 별도로 개인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독일에 대한민국 경상남도 통영에 있는 동백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 동백나무였을까요? 이거 와서 벌써 심었네요. 예. 아, 이거 통영에서 갖고 오느라고 애 많이 썼어요. 이게 식물이기 때문에 검역을 통과해야지 돼서. 윤희상 선생님이 항상 통영을 그리워하시고 그러셨다고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어땠을까, 무엇을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통영에 가면은 동백나무 특히 꽃이랑 이런 것들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동백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다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된다 해서 선생님하고 저하고 좀 뭔가 마음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심었습니다. 그래서 통영나무 잘 자랐으면 좋겠고 또 노력하고 기억하겠습니다. 예. 1917년에 태어나셨고 1995년에 세상을 떠나셨다.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고 윤희상 선생님의 묘지에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직접 찾아갔고
거기에 경남 통영 윤희상 선생님의 고향이죠. 통영에 있던 동백나무를 직접 심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이 됐습니다. 윤희상 선생님이 1967년인가요? 동백님 간첩단 사건. 예. 그 이후에 그때 한번 복역을 그렇죠. 예, 이제 그 이후에는 대한민국 땅을 다시는 받지 못했던 거죠. 한 번도 오진 못했어요. 오진 못하고 이제 한 30년 넘게 이제 그리워만 하다가 이제 베를린에서 숨졌고요. 그리고 근데 북한 쪽에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좀 환대를 받은 면도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강한 만큼 또 섭섭함도 사실은 많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이제 오늘 김정숙 여사가 통영의 동백나무를 묘소에 심는 것으로 그런 어떤 서운함과 아쉬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그 하늘나라에서라도 좀 그걸 달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예. 윤희상 선생이 어떤 음악가였는지 뭐 많은 분이 알고 계실 것도 같지만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예. 사실은 좀 현대 작곡가이기 때문에 우리 아주 익숙한 음악이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뭐 중고교 음악 시간에 배우는 뭐 그런 음악이 그런 건 아닌 거죠.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현대 음악에서는 아주 큰 하나의 흐름을 이룬 분이시고요. 특히 독일, 유럽 이쪽에서는 아주 대가로 인정을 받는 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를테면 윤희상 음악제랄지 해서 그런 게 있긴 한데 곡 자체는 조금 현대곡이라서 좀 약간 난해한 편이긴 하죠. 예. 그러면 고 윤희상 선생이 남긴 수많은 작품이 있습니다. 윤희상 선생이 1972년 뮌헨 올림픽 개막 축하 행사로 열렸던 그 당시 오페라 심청을 올려서 그야말로 세계적인 작곡가 반열에 올라섰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윤희상 선생이 만들었던 음악 저희가 여러분께 일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005년 윤희상 평화재단 창립 음악회에서 연주된 곡들인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초기 가곡 고풍의상이라는 노래입니다. 윤희상 선생이 작곡했고 소프라노 박연희 씨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래는 가곡 달무리. 역시 피아노 어미경 씨가 연주하고 계시고 한번 들어보시죠. 네, 바이올리니스트 주영애 씨가 연주하는 미나가 정원에서라고 하는 윤희상 선생님의 음악입니다. 2005년 3월 18일 윤희상 선생님 세상 떠나신 지 10년 기념하는 그런 차원에서 평화재단이 창립이 됐고 음악회가 열렸던 모양입니다. 2005년이라고 하니까. 사실 이렇게 음악을 들어봤습니다만 뭐 윤희상 선생님의 가곡이라든지 이런 연주곡이라든지 저희가 사실은 쉽게 귀에 익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표적인 이제 작품 중에 심청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가곡 같은 경우 보면 달무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이 세계적인 대가가 그 머나먼 타국에서 끊임없이 고국과 고향을 그리워했구나 하는 것이 그 작품 세계, 특히 그 작품 명에서도 좀 느껴지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보면 말이죠. 우리 박 교수님께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김정수 여사가 첫 개인 일정으로 윤희상 선생의 묘지를 찾아가서 참배하고 동백나무를 심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개인적으로도 김정숙 여사가 음악을 전공하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화면에서 음악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윤희상 선생님에 대한 동경이 있었을 거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지금 윤희상 선생이 이 동백님 사건이라고 하는 게 2006년에야 비로소 이 과거사 진상위에서 너무 부풀려졌고 과장됐었다라고 하는 이런 그 역사적인 정리가 한번 됐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95년도 돌아가실 때까지 소위 간첩으로
이렇게 우리 역사에 기록될 뻔했던 인물인데 2006년에서야 이게 비로소 풀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또 윤희상 재단이 평화재단이 있는데 이게 박근혜 정부에 의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고 지원이 또 끊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과거사에 대한 어떤 그 위로 측면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 이런 부분들도 보여주는 거고 이런 복합적인 또 독일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 존경받는 그런 작곡가로 평판을 받는 분의 묘를 우리 조국이 과거에 간첩으로 몰았던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또 반성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찾아갔다. 근데 거기에 본인이 평생 그 고향을 가고 싶어 했는데 못 갔으니 고향에 동백나무를 한 그루 가져다가 심어 놓는 걸로 그 위로를 대신했다. 참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방문이었다고 봅니다. 윤희상 선생이 학교 교과를 이렇게 많이 또 작곡을 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예, 부산 경남 지역에 의외로 윤희상 선생이 초중고등학교 교과, 윤희상 선생이 만든 교과를 쓴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굉장히 많고 대학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학 교과를 윤희상 선생이 작곡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지역에 가면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동백나무인가? 통영 출신의 세계적인 음악가 아닙니까? 통영에는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충무김밥 아시죠? 아닙니다. 통영의 예지명이 충무니까 예. 충무김밥이 통영 것이고 또 하나는 통영 그 동백섬에 한 10만 그루 정도의 동백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어가지고 일종의 장관을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백나무가 남쪽 지역의 나무이고 겨울에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영 가시면 충무김밥 드시고 동백꽃을 감상하시면 좋습니다. 예. 근데 윤희상 선생, 그 김정숙 여사가 오늘 얘기한 내용 중에 안 나간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고향이 그렇게 그리워서 일본에서 배를 빌려서 타고 와서 멀리서 통영 앞바다 바라보고 돌아갔다.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또 하나 사실은 윤희상 선생에 대해서 어쨌든 분명한 것은 북한도 갔던 것 같고요. 예. 그러면서 보면은 이른바 말하는 친북주의자 아니었느냐. 그래서 우리나라에 발 못 디딘 게 어쩌면 당연한 일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틀림없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김정숙 여사가 그 묘지를 찾아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간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어떤 그런 부분에서 세심한 어떤 그런 그 사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윤희상 선생도 그렇고요. 이제 송도일 교수 건도 그렇고요. 유럽에 있는 이제 그 지식인 계층들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한 면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에 있는 것보다는 유럽 쪽에 있다 보니까 좀 사고가 자유분방한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었겠죠. 있었겠고 또 북한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겠고 이제 그런 면들 때문에 이제 친북 내지는 뭐 종북 인사인 것처럼 이렇게 매도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서 적절히 활용한 면도 있고 또 많이 환대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면이 있는데 이번 이제 김정숙 여사가 방문하는 것이 만약에 대통령이 갔다 그러면 이게 또 쓸데없는 불필요하던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그런 것까지도 감안한 의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부인 김정숙 여사가 독일에서의 첫 개인 일정으로 고 윤희상 선생의 묘지를 참배하고 이 자리에 윤희상 선생의 고향인 경남 통영에서 가져온 동백나무 대통령 전용기 타고 같이 독일로 왔다고 합니다. 동백나무를 심었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윤희상 선생이 세상을 떠났을 때 당시 독일 방송에서는 윤희상 선생을 20세기 통틀어 가장 위대한, 가장 중요한 작곡가 30명 가운데 한 명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제 우리나라 정치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로 선출된 뒤에 연일 언론의 주목을 받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다음날 추미애 민주당 대표 만났고요. 그 다음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예방했습니다. 지금은 당적이 없지만 정세균 국회의장도 더불어민주당 출신 아닙니까?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방했을 당시의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정치가 홍준표라는 청량제를 만나가지고 좀 특별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분위기 좀 바꿔주십시오. 제가 원해라서 원래는 좀 잘 안 봅니다. 특히 이제 계절도 여름이고 하니까 좀 국민들 좀 시원하게 좀
분위기 좀 바꿔주십시오. 막힌 데는 있는 게 부장입니다. 그럼 나도 쓰러야지. 같이 손잡고 합시다. 예. 홍준표 대표가 말이죠. 그런데 다른 야당은 지금 찾아가질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표 만났고 민주당 출신의 정세균 국회의장만 만났고 그러다 보니까 바른정당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이 행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취임 첫날부터 홍준표스러운 행보로 또다시 국민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신임 당대표들이 여야 정당들을 돌며 상견례를 겸한 취임 인사를 한 관례를 깨고 여당인 민주당만 방문한 것입니다. 한국당 측은 양당 구도 복원을 위한 전략이라고 어처구니 없는 해몽을 내놓았습니다. 어차피 만나봐야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으니 일단 피하고 보는 겁니다. 바른정당의 이해운 대표도 비슷한 시기에 바른정당 대표로 선출이 됐는데요. 그동안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늘 말씀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데 무슨 말을 하든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바른정당의 유난히 좀 불만이 많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해운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당대표로 선출되고 나서 자유한국당을 가서 그때 누굽니까? 정우택 원내대표. 네, 정우택 원내대표 만났었죠. 만났는데 이제 일종의 자기가 갔으니 그에 대한 뭐 일종의 답방 형태가 있어야 되는 게 인지상정일 텐데 그게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좀 섭섭하기도 할 테고요. 또 하나는 일부러 지금 무시하는 거잖아요. 도외시하는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유쾌할 리가 절대 없는 거죠.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 갈 계획 정말 없답니까? 지금도 없답니다. 아직까지 예. 없다는데 글쎄요. 저러는 행보가 어떻게 국민들한테 보일지 모르겠어요. 서로 인사하는 건데요. 박상원 박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내부 사정 잘 아시는데 홍준표 대표의 저 행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쨌든 홍준표 대표가 처음에 이제 대표 출마할 때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대선 후보가 5년이나 다음 대선이 남았는데 임기 2년의 대표에 나오는 이유가 뭘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당장 올해야 올해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한다면 대표직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고 대권도 물 건너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홍준표 대표는 여러 가지 지금 숙제가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민주당과 1대1 구도를 만드는 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화급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당이 지금 그 문준용 씨 건 가지고 이제 정치 공작권 가지고 굉장히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홍준표 대표가 어쨌든 그 당대표로서의 목전의 정치적인 그 목표는 양당제의 복원이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의도적이고 전략적으로 이제 무시 전략을 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최근 지지도가 바른정당이 뒤지고 있습니다. 뒤지고 있는 상황이고 윤춘호 기자 말씀하셨듯이 국민들이 과연 저런 모습을 정치적인 어떤 그 도의라는 게 있는데 저 모습을 어떻게 볼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대다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창환 교수님께는 홍준표 대표의 다음 발언 들려드린다면 질문을 드릴게요. 홍준표 대표가 처음에 취임하고 나서 비상시국에서 출범한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 내가 구성한 데는 돕는 게 마땅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정우택 원내대표와 갈등을 빚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표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은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자중하는 게 좋겠다. 대통령이 해외에서 외교활동을 하는 동안은 청와대에 대한 비판을 자중을 하는 것이 이게 예의에 맞다고 생각해서 대통령이 돌아올 때까지 청와대에 대한 비판은 우리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발언도 말이죠. 가만히 보면 정우택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청와대 비판하고 있잖아요. 네. 정우택 원내대표가 계속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정우택 원내대표하고 지금 홍준표 대표하고 뭔가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요. 두 양 톱 사이에서 뭔가 큰 이견이라 할 건 아니지만은 뭔가 그 조율이 좀 잘 돼서 서로 맡은 역할을 한다는 느낌은 들지 않거든요. 홍준표는 홍준표대로, 정우택은 정우택대로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엇박자를 내는 것 같습니다. 예. 홍준표 대표의 저 발언은 또 원칙적으로 보면 또
맞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본인이 이제 당대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을 통해서 여전히 막말 이미지가 여전히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바른정당을 이제 전략적으로 무시한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바른정당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보수층, 잃어버린 보수층의 땅을 되찾아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동안에 자유한국당이 극우 보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소위 말해서 합리적 보수까지 끌어안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 태극기 집회에 열광했던 보수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는 보수까지도 안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뭔가 바뀐 모습을 보여줘야 되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소위 문재인 대통령의 출범이나 할 일은 하게 해주고 비판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합리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 보수의 어떤 모습들도 간간히 보여주고 또 그걸 통해서 이후에 우리가 바른정당까지 안 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멘트인데 본인이 원내에 있다면은 원내에서 그걸 관철을 시킬 텐데 원외에 있으니까 자꾸 여권을 만나서 그런 거를 이제 뉴스로 이슈화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독일 방문 소식 그리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